그렇다면 어떻게 몸의 긴장을 풀면 될까요? 마사지? 목욕? 운동? 영감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팔을 크게 돌렸다. 어깨 통증이 쉬 풀리지 않는다. 물론 그런 물리적인 방법들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네. 마사지, 아로마요법, 싱잉볼 등 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들은 수없이 많지. 그렇지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네.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목욕탕으로 뛰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흥분했던 내 마음이 금세 가라앉았다. 계속해서 빙빙 돌리고 있던 팔에도 힘이 빠졌다. 에이,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자네처럼 나도 무척 흥분했었네. 원하는 것과 생각, 그리고 생각과 몸의 관계를 알자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짜릿한 느낌이었지. 그렇지만 과연 몸의 긴장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더군. 목욕탕에 24시간 앉아있을 수도 없고 말이야. 아, 절망적인데요? 마치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왔는데 구름에 가려 천지를 못 본 채 내려가야 하는 기분입니다. 영감님이 빙긋 웃었다. 자네는 이미 경험했네. 무엇을요? 몸의 긴장을 내려놓는 방법 말일세. 제가요? 언제요? 영감님이 양 검지를 내 눈앞에 갖다 대었다. 깨어 있으세요? 처음 자네가 나를 만나러 왔을 때 내가 이 검지에 대해서 한 말을 기억하고 있나? 네,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라고 하셨죠. 아, 이제 왜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양 검지를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 검지를 동시에 보라는 것은 오감을 동시에 열라는 뜻일세. 모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지. 자네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양 검지를 동시에 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 깨어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자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시선을 들어 양 검지를 바라본다네. 그렇지만 그 중에 정말로 양 검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나는 말없이 나의 양 검지를 들었다. 동시에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영감님이 계속 말을 이었다. 눈으로 양 검지를 동시에 보게. 보는 동시에 지금 들리는 소리를 듣고 호흡하는 몸의 감각을 느끼게.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바닥과 맞닿은 발의 감촉은 어떤가? 이 모든 감각을 열게. 선생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양 검지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느낌, 감각이 아닌가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으면서 왜 몸의 모든 느낌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죠? 영감님이 빙긋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똑똑한 젊은이가 다시 등장했구먼. 허허. 생각해보세요.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제안한 방법이 또 다른 느낌에 집중하라는 것이니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분산하라는 말이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처럼요? 옳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 그럼요. 주식 투자에서 한 종목에만 투자할 경우 위험도가 높으니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라는 의미잖아요. 아는 개념이 나오니 잠시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렇구먼. 한 종목에만 투자할 경우에 왜 위험도가 높아지는가? 그거야 급변하는 시장 상황 때문이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데 한 종목에만 투자하면 파산할 가능성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 대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고요. 영감님이 다시 빙긋 웃었다. 시장 상황은 결국 이 세상 아니겠나? 세상은 늘 급변하고 있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 단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과 느낌을 꼭 쥐고 있는 것은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군요. 영감님이 무릎을 탁 쳤다. 그렇지. 한 가지 생각과 느낌을 쥐고 있는 것이 왜 위험한 줄 아는가? 세상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쥐인 생각과 느낌이 전부인 줄 아는 거지. 자네 말대로 파산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걸세. 파산도 보통 파산이겠나? 인생 파산이네. 인생 파산이요? 에이,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은데요? 생각과 느낌 때문에 인생 파산식이나. 허허, 과장 같은가? 예를 들어보겠네.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어떤 젊은이가 있다고 하세. 본인은 늘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과 느낌을 꼭 쥐고 있네. 처음엔 그 생각과 느낌이 인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 단단해 보이는 탑에 그저 벽돌 하나 빠진 것처럼 말일세. 그러나 그 생각과 느낌이 젊은이의 인생을 서서히 무너뜨리지. 학교를 다닐 때도 마음속으로는 늘 친구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직장을 가서도 본인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주눅이 들어있네. 연애도 결혼도 남은 인생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괴로워하겠지.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는 삶. 그게 인생 파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젊은이가 열등감 말고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젊은이가 왜 이렇게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지? 하는 의문이라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의문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일세. 그 의문에 스스로 계속 답을 구하다 보면 본인이 쥐고 있던 열등감 자체가 허상일지 모른다는 의심도 할 수 있겠군요. 그러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결국 현재 꽉 쥐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분산 투자라는 말이네. 우리의 몸에는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바구니가 있지 않나? 다른 생각과 느낌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걸세. 다른 생각과 느낌이 들어올 자리라. 집중하면서 집중하지 않기.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게. 동영상을 클릭하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세요. 라는 안내 문구가 나왔다. 뒤이어 흰옷을 입은 세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등장해 농구공 2개를 쉴 새 없이 주고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데다 공을 위아래로 주고받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놓치기 십상이었다. 영상의 길이는 단 30초. 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무척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짝 집중했더니 눈이 금세 뻑뻑해졌다. 독자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검색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어보기 바란다. 영감님이 물었다. 알아냈는가? 17번? 틀렸네. 그럼 16번입니다. 좀 헷갈렸거든요. 맞췄네. 그런데 혹시 다른 걸 본 게 있나? 다른 거요? 공을 주고받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는 횟수는 16번이 맞네. 그렇지만 자네는 나머지를 놓쳤지. 나머지라뇨. 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눈 크게 뜨고 잘 보게나. 영감님의 말을 듣고 다시 영상을 클릭했다. 영상이 시작된 지 20초쯤 지났을까? 웬 고릴라 한 마리가 화면 구석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고릴라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제야 보았군. 영감님이 허허 웃으며 수염을 매만졌다. 이 고릴라가 아까도 있었나요? 영상에 속임수가 있는 게 아닐까? 좀 전에 본 영상과 같은 영상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다. 물론 같은 동영상이네. 고릴라를 발견한 흥분도 잠시 나는 다시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 뒤에 배경색이 바뀌었어요. 왜 아까는 못 봤을까요? 아직 끝이 아닐세.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도 잠시 영감님의 말을 듣고 동영상을 다시 두어 차례 더 돌려본 뒤에야 또 다른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정말 이상했다. 분명 같은 동영상인데도 볼 때마다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말 이상하네요. 저는 분명히 집중하고 있었는데 놓친 게 이렇게나 많다니. 이 동영상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유명한 영상이네.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제작한 실험용 영상이지. 인간의 무주의 맹시에 관해 잘 보여주지. 무주의 맹시요? 사람들은 특정 사물의 모습이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다른 사물이 나타나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네. 예상치 못한 사물이 금방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고 심지어 우리가 시선을 두고 있는 자리에 나타날 때도 그렇다네. 자네가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말이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지 말고 전체를 다 조망하라는 말씀이군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는 횟수도 파악하면서 지나가는 고릴라도 보고 바뀌는 배경의 색깔도 보고 또 정확하네.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깨어 있음일세.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은, 다시 말해 생각과 느낌을 분산시킨 궁극의 상태이지. 그렇지만 그건 그냥 주의력 산만 같은데요? 주의력 산만이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지금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걸 말하지.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력의
분산이라네. 깨어있음은 지금 눈앞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이지. 고릴라가 보인다는 것은 곧 깨어있다는 뜻이라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집중하면서 집중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허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바로 그걸세. 정확하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당연히 분산 투자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힘들고 괴로우니까요. 그런데 행복감, 기쁨 같은 긍정적인 느낌도 분산해야 하나요? 영감님은 말없이 수염을 매만지더니 갑자기 일어나 구석의 냉장고로 향했다. 돌아온 영감님의 손에는 얼음을 가득 채운 물 한 바가지가 들려 있었다. 보기만 해도 이가 시렸다. 자네 손을 여기에 담그게. 엄살 부리지 말고 푹 담가. 갑자기 얼음물에 손을요? 망설이다가 눈을 질끈 감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금세 손등이 벌겋게 변했다. 자, 손의 통증이 느껴지는가? 이거 보세요. 벌겋게 부어올랐잖아요. 좋네. 그렇다면 손바닥에만 통증을 느끼고 손등에는 통증을 느끼지 말아보게. 네? 손등이랑 손바닥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통증을 따로 분리합니까? 자네가 부정적인 느낌은 분산하고 긍정적인 느낌은 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랬죠. 무엇이 부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이지 않은 것인가? 그거야. 자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분산하고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면 그냥 둘 여유가 있는가? 그런 기술이 있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게. 영감님이 말을 이었다. 손등의 통증과 손바닥의 통증을 분리할 수 없듯이 생각도 그러하네. 부정적 생각과 긍정적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가지 생각일세. 좋고 나쁨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말이네. 어떤 사람은 발에 물이 닿는 것을 무척 싫어하지.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과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손등의 통증이고 무엇이 손바닥의 통증인가? 얼음물에서 손을 빼냈다. 단 몇 분이었지만 너무 차가워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벌겋게 부어오른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손등과 손바닥을 번갈아 뒤집어 보았다. 괜히 손등과 손바닥을 몇 차례 꼬집어 보기도 했다. 영감님의 말씀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집중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나에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을 다 잊게 되는데 하나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나머지 것에도 집중을 하라는 거야. 그럼 결국 집중을 못하게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고릴라를 못 보는 사람이 절반이란다. 좀 놓치고 살면 어때? 뭐 그깟 고릴라가 대수라고. 취업 준비 끝나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던 컵라면이 또 당겨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다. 대부분의 끼니를 컵라면으로 때우느라 하루에 한 번은 방문해온 단골 마트이다. 제법 규모가 크지만
몇 년을 뻔질나게 드나들어서 눈을 감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들어서면서 아주머니와 눈인사를 했다. 가끔 아주머니가 학생이 이렇게 컵라면만 먹으면 몸 상해 하시며 삶은 계란 하나를 서비스로 넣어주시기도 했다. 입구에서 좌회전한 뒤 두 번째 통로에서 오른쪽이 바로 컵라면 코너였다. 컵라면 종류가 정말이지 많기도 하다. 미역국, 부대찌개는 물론 오모리 참치찌개, 파스타까지 죄다 컵라면으로 나와 있다. 해장 전용 라면도 따로 나와 있으니 나중에는 모든 음식 메뉴를 컵라면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쌀밥맛 컵라면을 생각하며 혼자 실없이 웃다가 습관처럼 늘 먹던 신라면 블랙을 집어들었다. 이제 취업 준비도 끝났겠다. 오늘은 좀 호화롭게 먹어볼까? 컵라면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매장을 천천히 돌았다. 없나? 아무리 찾아도 만두가 안 보인다. 매장 전체를 3번이나 돌았는데도 없다. 계산대로 가서 아주머니께 컵라면을 내밀며 물었다. 아주머니, 만두 없어요? 오늘따라 라면에 만두가 땡기는데 아쉽네. 뭔 만두 옆구리 터지는 소리냐는 듯 아주머니가 내 얼굴을 한 번 보고 눈짓으로 왼쪽을 가리켰다. 아주머니의 시선을 따라가니 만두가 가득 들어찬 커다란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다. 만두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새로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요? 매장 생길 때부터 여기 있었잖여. 만날 오면서 입구에 있는 만두를 못 봤다고? 눈뜬 장님이 따로 없네. 작은 냉장고도 아니고 무려 3단짜리 커다란 냉장고였다. 외계 생물을 만난 듯 얼빠진 표정으로 냉장고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냉장고가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형태를 바꿨다. 영상에서 봤던 그 고릴라였다. 고릴라가 나를 보고 씩 웃었다. 다시 눈을 비볐다. 층층마다 만두를 가득 품은 냉장고가 조용히 웅 하는 소리를 냈다. 살면서 놓친 게 만두뿐이겠나. 화분에 물을 주는 영감님 등에 대고 만두 냉장고를 못 본 것에 대해 열변을 막 토해낸 참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영감님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허허, 자네가 살면서 놓친 게 만두뿐이겠나. 무어라 변명하고 싶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처음에는 마트 아주머니가 나한테 장난을 치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입구 한편에 떡하니 놓인 냉장고를 내가 못 봤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만 몇 년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도 못 본 거라면 나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걸까 싶어 살짝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다. 드디어 물주기를 마친 영감님이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눈앞의 만두를 놓치고 보니 뭔가 좀 깨달은 게 있는가? 사실 고릴라를 놓쳤을 때는 저랑 별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뭐 실험 참가자의 절반이 못 본다면서요. 99%가 보는데 나만 못 본다면 경각심을 갖겠지만 절반이나 못 본다니 솔직히 안심했습니다. 고릴라를 못 봐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떡하니 있는 만두를 못 봤다는 걸 알게 되니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이 두려웠나? 제가 여태 살면서 뭘 놓쳤는지 모르니까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 다시 없을 중요한 기회나 사람, 이런 걸 놓치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보는지 혹은 보지 못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네. 수없이 놓치고 있으면서 놓치고 산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절망감이 들었다. 눈앞의 만두부터 보게. 만두도 못 보는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보겠는가? 오늘 점심은 만두로 하지. 허허. 취직 기념으로 제가 사겠습니다. 영감님과 근처의 유명하다는 만두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규모는 작았지만 공간을 메운 만두 냄새는 기가 막혔다. 식사 시간을 좀 넘겼는데도 자리가 대부분 차 있었다.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만두 2접시가 테이블에 놓였다. 왜 선생님이 저를 본 첫날부터 깨어나세요 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이제 좀 알겠고,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생각과 느낌에 빠져 괴로워할까요? 내가 자네에게 깨어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자네는 곧바로 그 생각과 느낌이 떨쳐지던가?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분명히 슬프고 무기력한 상태였지만 줄곧 그 생각과 느낌 속에 머무르고 싶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다.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바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동일시되어 있네. 생각과 느낌이 곧 자기 자신이 된 상태이지. 생각과 느낌을 꽉 쥐고 있지만 생각과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네.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죠? 분명히 힘들 텐데요. 영감님이 젓가락으로 만두를 가리켰다. 자네 지금 이 만두를 보니 무슨 생각이 드나? 얼른 먹고 싶다는 생각이요. 배고픔을 내려놓을 수 있겠나? 배고픔을 내려놓으라고요? 배고픔은 생존 본능 아닌가요? 또 이야기를 꺼내서 미안하지만 자네가 연인과 헤어졌을 때 입맛이 있던가? 다른 예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땐 별로 입맛이 없어서 며칠을 굶었습니다. 배고픔이 생존 본능이라면 그때는 왜 작동을 안 했을까? 그렇다면 배고픔도 느낌이나 생각이라는 말씀이세요? 절대적인 배고픔이야 당연히 있네. 사람의 몸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나 절대적인 배고픔의 강도를 2라고 할 경우 사람들은 2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8, 9, 10 이렇게 과장된 배고픔을 느낀다는 말이네. 영감님은 만두 하나를 집어 내 앞에 접시에 놓았다.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났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자네가 과장된 배고픔을 알아차렸다고 치세. 생각과 느낌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비로소 인지한 것이지. 이렇게 인지하기도 쉽지 않네만. 인지한다고 해도 내려놓기가 무척 힘드네. 자네가 경험한 것처럼 말일세. 자, 이건 합격 선물이네. 영감님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마우스였다. 일 열심히 하라고 마우스를 주시는 거군요. 하하하. 회사 일이 많이 힘들 걸세. 그렇지만 이 마우스를 쓸 때마다 힘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게. 이 마우스가 많은 도움을 줄 걸세. 그냥 평범한 마우스 같은데 주머니에 마우스를 집어넣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선생님, 그렇다면 깨어나기만 하면 무슨 일이나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자네는 깨어있음이 뭐라고 생각하나? 생각과 긴장을 내려놓는 것이요. 생각과 긴장을 왜 내려놓아야 하나? 당연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소원을 둘러싼 긴장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탁구공을 쥐었을 때처럼 빈손을 쫙 폈다가 오므려 보였다. 영감님은 수염을 매만졌다. 뭔가 내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마다 하는 행동이다. 소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네. 2가지요?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나뉘는 건가요? 하나는 진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다지 절실하지 않은 짓? 아니면 착한 소원과 나쁜 소원? 허허, 자네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대략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는. 평온을 비는 기도요? 그냥 마음을 평화롭게 하려는 기도 같은데요.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 그게 바로 깨어있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라네. 에이, 그건 좀 시시한데요. 전 지금 평화로운데 그럼 제가 지금 깨어있는 건가요?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영감님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재빨리 내 손에 쥐어주었다. 뭐지? 손바닥을 들여다보니 커다란 왕 바퀴벌레였다.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깜짝 놀라 바퀴벌레를 땅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충격으로 죽었는지 벌레는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지금 자네 마음이 어떤가? 여전히 평화로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계속 쿵쿵 뛰었다. 아까 내가 했던 말에 덧붙일 말이 있네. 어떤 상황이든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 그것이 깨어있음이 추구하는 바일세. 이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요? 제가 벌레 공포증이 있거든요. 급작스럽다니. 난 그저 자네 손에 가짜 바퀴벌레 한 마리를 쥐어준 것뿐인데. 허허허. 영감님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깨어있었다면 가짜 벌레인 줄 금세 알아차렸을 걸세. 한 발 더 나아가 자네가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완전히 깨어있을 수 있었다면 진짜 벌레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 공포증 역시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생각과 느낌일 뿐이니까. 아직까지 쿵쿵거리는 심장박동이 느껴졌다. 머리로는 가짜임을 인지했지만 몸에는 여전히 놀랐을 때의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왜 그렇게 쉽게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힌 걸까? 자네 말대로 그 기도문은 평온을 비는 기도네. 몸과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 동의하는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깨어있음을 위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게 깨어있음을 위한 기도라고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그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달라. 그게 전부잖아요. 별게 없어 보이는데? 깨어있음이란 이게 전부일세. 삶의 모든 고통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 둘을 구분 못하는 데서 온다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라. 선생님,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아무렴.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 자네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란 무엇인가? 제 힘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제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답일세.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일러주겠네. 세상 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네.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일. 둘째, 남이 할 수 있는 일. 셋째, 과거 혹은 미래의 일일세.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둘째와 셋째 아닌가요? 남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나 아직 오지 않는 일이요.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착각해서 고통받고 있네. 자네도 예외가 아니지. 제가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간단한데요? 자네가 눈앞에 만두 냉장고를 보지 못한 것과 같은 원리일세. 자기의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 최근 자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게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얼마 전 공공제약에 합격했다고 내게 전화를 걸어온 친구 녀석이 떠올랐다. 순간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아, 생각났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함께 준비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같은 곳을 지원했다가 저는 떨어지고 친구는 붙었거든요. 걔가 합격턱 내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열받아서 죽을 뻔했죠. 아우, 누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열받았나? 친구가 밥을 사준다는데. 아, 그야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전화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삶의 고통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지. 합격한 친구가 탈락한 자네에게 전화를 건 일은 어떤 일인 것 같은가?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정의를 다시 되새겼다. 남이 할 수 있는 일, 이미 지나간 일.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건 것은 저의 일이 아니네요. 전화를 못 걸게 막을 수도 없고 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요. 그런데 왜 자네는 아직도 화를 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계속 화가 나네요. 깨어있게. 영감님이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 나도 모르게 또다시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 버렸구나. 쉽지 않네. 과연 깨어있는 게
가능한 걸까? 그때 영감님이 다시 내게 말했다. 지금 그 생각도 내려놓게. 헉, 내 생각을 읽고 계시는 건가? 얼른 정신을 차렸다.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 버리네. 자네도 경험해서 알겠지? 네,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음이 힘들다고 하는 것일세.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깨어 있음의 다름 아닐세. 생각과 느낌을 즉시 알아차리고 휘둘리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을 때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생님, 그런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소원과는 무슨 상관인 거죠? 아까 소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던 것 기억하는가? 네, 무엇인지는 아직 이야기해주지 않으셨어요. 그 2가지는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소원하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이네.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을 소원하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 바보같이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사람도 있나요? 의아한 내 표정을 보고 영감님이 다시 말을 이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자신이 무엇을 소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한단 말이지. 자네가 만약 늙고 싶지 않다는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 이것은 둘 중 어떤 소원인가?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늙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소원을 가진 자네의 마음은 어떻겠나? 하루하루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답답할 것 같은데요? 늙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니까요. 그렇지.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은 고통을 주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일은 무조건 안 하면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분이 힘들다면 고통이 느껴지는 일은 바로 그만두면 되잖아요. 화살표의 끝. 고통이 느껴지면 무조건 그만둔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네. 어떤 문제점이죠? 고통에는 2가지 성질이 있네.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거나 줄어든다. 왜 어떤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어떤 것은 줄어드나요? 자네 자전거를 탈 줄 아는가? 네, 5살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게. 5살 때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때를 떠올려 보았다. 뒤에서 할아버지가 잡아주지 않으면 금세 넘어졌고 혼자서 잘 달리다가도 뒤를 돌아봤을 때 할아버지가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곧바로 넘어졌다. 지금은 곧잘 자전거를 타지만 어떻게 잘 타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영감님이 계속 말을 이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넘어질까봐 몹시 두려웠을 걸세. 두려움 역시 고통이지. 고통이 느껴진다고 그만뒀다면 자네는 영원히 자전거를 탈 수 없었을 테지. 네, 맞습니다. 지금도 자전거를 탈 때 두려운가? 아니요,
전혀요. 자전거를 타면 하늘을 나는 듯 상쾌하고 편안하죠. 그땐 자전거를 안 배우겠다고 투정을 부렸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져버렸구먼. 그렇다면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고통이네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고통이 향하는 방향 때문일세. 방향? 고통은 왜 생긴다고 했지? 할 수 없는 것을 소원할 때요. 할 수 없는 것을 왜 소원할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요. 왜 모르지?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곧 고통일세. 그렇다면 고통의 반대편엔 무엇이 있겠나? 깨어있는 상태? 평화?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고통이 느껴질까? 아니요.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느껴질 땐 그 고통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게. 깨어있음을 마주보고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점차 줄어들겠지. 반대로 깨어있음을 등지고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점점 커져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걸세. 자전거를 타는 게 두려웠지만 결국에는 두려움 없이 자전거를 잘 타게 된 것처럼요. 그렇지. 깨어 있음에 가까이 갈수록 고통은 줄어들 걸세. 그렇지만 고통의 방향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떡하죠? 혹은 처음에는 깨어 있음의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닐 수도 있고요. 자네가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했지. 누구나 알기 쉬운 더 확실한 방법이 있네.